이제 자네 에너지가 형성되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해도 되겠어. 나는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연습했고 어찌나 느렸던지 한 번에 호흡을 마치는데 1분이 걸리기까지 했다. 고도의 집중과 특정 근육을 적절히 통제하는 걸 곁들이며 이 같은 호흡 연습은 결국 사우나 마냥 내 온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고 때로는 바깥 온도에 상관없이 항시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마치 소크와 동일한 힘을 내가 개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친구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판단되는 병이나 그 밖의 각종 고민들을 친구들이 토로해 올 때면 나는 가능한 최선의 조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소크에게 얘기했을 때 그는 여전히 내가 호흡에 대해서 조금도 깨우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수양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았지만 수많은 회방들. 자넨 여전히 제대로 호흡하는 법을 몰라. 빈둥거리지 말고 집중 좀 하게나. 머릿속에 쓰레기 좀 치우라고, 이 촌놈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결국 나의 자만심과 저항심을 되비쳐 주는 것임을, 그리고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너무도 늦게 기억해내곤 했다. 나는 또 발끈했고 소크가 얘기했다. 제대로 숨 쉬는 법을 깨친 뒤에 돌아와. 그리고 예의도 좀 배우고 스승한테 소리 지르지 말게나. 이 둘은 서로 보완 관계지. 그리고 숨 쉬는 법을 터득하면 유머 감각 좀 손보고 와. 소크의 웃음소리가 집으로 오는 내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또 혼자 한 달여의 시간을 보냈고 그때 마침 조셉이 생각나서 그를 찾아갔다. 그의 일을 도와주면서 일을 마치고 그에게 물었다. 조셉, 소크가 정말 160km 달리기를 시켰어요? 아니, 댄. 난 그다지 운동선수 체질은 아니야. 소크가 얘기 안 해줬어? 난 몇 년 동안 그의 요리사 겸 수행원이었지. 그가 언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몇 년씩이나 그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조셉, 당신은 많아봐야 35살 이상은 아니잖아요. 조셉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보단 좀 더 먹었지. 난 52살이야. 정말요? 그럼 소크와 무슨 훈련을 했어요? 나도 한때는 자기 중심적이고 분노에 찬 젊은이였지. 그리고 소크는 지금 자네한테 그러듯이 이래라 저래라 끝없이 요구했어. 나도 몇 차례 떠나보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람들과 세상에 내주고 돕고 그리고 섬기는 건지를 배우게 됐어. 그제야 내게 행복과 평화의 길이 열렸지. 그건 소크가 알려준 거야. 그렇군요. 봉사하는 걸 배우는 것이라면 주유소만한 데가 없네요. 조셉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알지 모르겠지만 그가 항상 주유소에서 일했던 건 아니야. 그는 정말 유별나고 다채로우니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난 그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가?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실망감을 애써 감추며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도 소크라고 불렀나요? 정말 드문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아니야. 다른 이름이었지.
하지만 그의 새 이름은 항상 새 제자처럼 그의 영혼이 담겨 있어. 그랬군요. 참, 전 무기한으로 쫓겨났어요. 호흡을 제대로 하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 그거? 조셉이 그렇게 말하며 내게로 다가와 한 손을 내 배 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숨을 쉬어봐. 그리고 소크가 일러준 대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 힘을 주지 말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뱃속과 가슴에서 묘한 느낌이 일기 시작했다. 속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고 열린 듯했다.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음이 나왔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마냥 기쁘기만 했다. 순간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저절로 호흡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숨 쉬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점점 희열이 차올라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곤 곧 다시금 호흡이 긴장되게 느껴졌다. 조셉, 놓쳐버렸어요. 걱정 마, 댄. 그저 조금 더 삶 속에 녹아들 필요가 있을 뿐이야. 이제 자네도 자연스러운 호흡이 뭔지 알았으니 일상적 일이 될 때까지 점점 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스스로를 놔두면 될 거야. 호흡은 몸과 마음, 느낌과 행위를 연결해주는 다리야.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호흡은 자네를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아줄 거야. 그게 절 행복하게 해줄까요? 물론이지. 자네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조셉, 정말 고마워요. 나는 갑자기 그를 끌어안았다.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소크한테 내 안부나 전해주게. 그리고 나는 날마다 계속 그 자연스러운 호흡을 기억하려 애썼고 어느 순간 내 호흡이 완전하고도 자유롭다는 걸 알아차렸다. 기쁨에 들떠 의기양양해서 소크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6주 만에 찾아간 나를 마치 소크는 5분 만에 다시 보는 사람을 대하듯 했다. 좋아, 계속하자고. 아니 소크 뭐 잘했어라든가 아니면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말도 없어요? 자네가 선택한 길엔 칭찬도 비난도 없어. 이젠 자네가 스스로 돛을 올릴 때가 되었네. 나는 잠시 머리를 흔들다 이내 미소 지었다. 어쨌든 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다. 그 뒤 소크와 계속 시간을 보내며 어느 날 밤 이제껏 알지 못했던 깊은 평화의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나 지속됐는진 모르겠지만 내가 나의 몸 밖으로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초현실적 경험. 흥분 속에 소크에게 그 일을 전했다. 하지만 소크는 축하 대신 이렇게 얘기했다. 경험 때문에 흐트러지지 말게. 경험이란 오고 가는 법. 경험을 원한다면 영화관이나 가봐. 이 모든 것보다 더 쉽고 팝콘도 먹을 수 있잖아. 하고 싶으면 하루 종일 명상하게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또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험에 현혹되지 말게.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둬. 나는 실망한 나머지 얘기했다. 난 그저 소크 당신이 시키는 대로 그걸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소크 당신이잖아요. 소크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모든 걸 전부 얘기해줘야만 알아? 순간 더 없는 분노를 느끼다 갑자기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소크 역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같이 웃었다. 알겠나 댄? 이게 자네가 이루어낸 진정한 성과야. 자넨 변했어. 그런 경험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넨 방금 연금술적인 변화를 경험한 거야. 분노를 웃음으로 변형시켰지. 자넨 이제 에너지가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뜻이야. 주파수가 높아졌어.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네. 그는 껄껄대고 웃으며 대걸레를 건네줬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소크는 내 행동에 대해 완벽히 침묵을 지켰다. 나는 곧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이제부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돌보는 걸 책임지라는 뜻이었다. 그제서야 그의 모진 비판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것들이 그리울 지경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날 밤 소크는 내 보호자 역할에서 내 친구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기쁜 마음에 조셉을 찾아가 그간의 일들을 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가게가 있는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이상했다. 소방차들과 주변의 잿빛의 하늘. 내가 도착했을 땐 조셉과 까맣게 타버린 그의 커피숍만이 서 있었다. 조셉은 고통스럽게 절규했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얼굴은 이미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조셉, 정말 너무 유감이에요. 그래, 나도 그래. 조셉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그런데 괜찮아요?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속상해했잖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얘기했다. 맞아, 그랬어. 순간 소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느낌이 흐르게 놔두고 가버리도록 놔두게. 여기 시커멓고 사방에 물이 홍건한 채 남은 그 아름다웠던 커피숍의 자네 앞에서 이 온화한 전사는 감정과 화해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 너무나 멋진 곳이었는데요, 조셉. 나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맞아. 정말 그랬지? 하지만 이젠 속상하지 않아요? 고마워, 댄. 자네가 내 몫까지 충분히 속상해해주고 있어.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사실은 변화에 대비하고 있었어. 곧 남쪽으로 이사 갈 거야. 아니면 북쪽으로. 뭐 큰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잘 있으란 말도 없이 떠나지 마세요. 그래? 그럼 잘 있게. 나를 힘껏 안으며 그가 말했다.
실은 나 내일 떠날 거야. 네? 소크에게 인사는 할 건가요? 소크와 난 인사를 하는 법이 거의 없어. 자네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서둘러 주유소를 향했고 사무실로 들어서며 정신없이 얘기를 쏟아냈다. 소크, 조셉 가게가 완전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내일 떠난대요. 다친 사람은? 하지만 소크는 뚜렷한 걱정의 기색이 없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냐고요. 조셉이 속상해 하던가? 글쎄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됐어. 그는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종결시켜버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갑자기 담배 한 개비를 꺼내더니 불을 붙였다. 내가 얘기했었지? 나쁜 습관보다 더 고약한 건 없다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내 눈도 귀도 믿을 수 없었다. 그건 자네 의지를 키워주려고 했던 거지. 자네 본능을 재교육시키고자 했던 거고. 잘 들어. 무의식적이고 강제적이라면 어떤 의식이든 문제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또는 설탕 범벅을 먹거나 바보 같은 질문을 하거나 그 모든 구체적 행위에는 장단점이 있어. 다시 말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즐거움이 있지. 그 양면을 모두 알아보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 자유롭고 지각 있는 선택을 하는 거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앉아있을 땐 그냥 앉고, 일어설 때는 일어서고, 뭘 하든 비틀거리진 마라. 그게 뭐든지 온 영혼을 다해 그걸 하게나. 일단 선택을 했으면 말이야. 사랑을 나누며 기도를 하거나 기도 중에 사랑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말게. 소크가 연기를 내뿜으며 다시 얘기했다. 벌벌 떨며 소심하게 실수를 피하기보다 온 정신을 다해 실수하는 편이 훨씬 나은 거야. 그래요. 하지만 담배 피우는 건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담배 피우는 게 끔찍한 게 아니라 습관이 끔찍한 거라고. 나는 담배 한 대를 즐기고도 다음 6개월 동안 다시 한 대도 안 피울 수 있단 말이야.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전 그냥 당신 같은 전사는 절대 담배 같은 걸 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댄, 나는 어느 누구, 나 자신조차의 기대에도 부합하며 살진 않아. 다른 전사들 역시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법은 없어. 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 게임의 규칙을 따라야 하지. 내 행동이 누군가의 기대치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난 아무런 강박도 습관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바라네. 내 행동은 지각이 있고 자연스럽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완전해. 자넨 너무 고지식해졌어. 이제 소박하게 자축을 좀 해볼까? 그러더니 소크는 책상에서 술 한 병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소크는 내게 진과 소다팝을 섞어 한 잔 내밀었다. 소다팝인가요?
이건 그냥 과일 주스야. 그리고 나를 팝이라 부르지 말게나. 그랬다. 오래전 소크가 내게 했던 그 말이 다시 기억났다. 나는 다시 일상을 지내기 시작했고 다리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어쩌면 난 보통이 아닌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왔던 것이었다. 내 몸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었다. 감사한 마음이 어찌나 넘치던지 아파트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흙을 만졌다. 한 움큼 손에 쥐고 산들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에메랄드빛 나뭇잎들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소중한 몇 초 동안 마치 땅속으로 천천히 녹아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어린아이였을 때 이후 처음으로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이름 없는 존재를 느꼈다. 하지만 그 영원하리라 생각됐던 평온의 느낌들이 일상의 자잘한 걱정과 옛 충동에 길을 내주기도 했다. 각고의 훈련 끝에 다시 그런 모습을 보니 크게 실망하기도 했지만 내게는 무언가 강력하고도 직관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곤 했다. 그건 생각도 목소리도 아니었고 확실한 느낌이자 알미였다. 그날 밤 소크를 만나러 주유소로 향했다. 소크는 자동차를 손보고 있었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얘기했다. 오늘 아침 조셉이 죽었어. 나는 깜짝 놀라 뒤에 있던 트럭에 부딪혔고 조셉의 죽음과 소크의 무정함에 살짝 충격을 받았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말문이 열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다뇨. 어떡해요? 아주 편안하게. 실은 백혈병에 걸려 있었어. 몇 년 동안 말이지. 소크는 애정어린 말투로 얘기했지만 어쩐지 슬픔은 없어 보였다. 소크, 슬프지 않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댄, 마음 아파할 이유는 없어. 죽음이란 완벽하게 안전한 거야. 하지만 그가 가버렸잖아요. 어쩌면 그가 갔을 수도 안 갔을 수도 있지. 어쩌면 그는 여기 왔던 적이 없을지도 몰라. 무언가 크게 당혹스러웠다. 내가 죽어도 똑같은 식으로 느낄 건가요? 물론 자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죽음을 그저 하나의 변화로 생각해보게. 육체의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한 거야.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지. 전사는 죽음을 쫓지도 피하지도 않는다네. 죽음은 슬픈 게 아니야. 진짜 슬픈 일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지. 나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곤 하나의 결심이 섰다. 나를 포함한 그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에 부질없음. 평화로운 전사로서 나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처신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리라고. 이 같은 약속을 하고 나는 전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곤 다시 소크를 만나 얘기했다. 소크, 난 평생을 내 온갖 사소한 문제들에 빠져 허상을 붙잡고 싸워왔어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해놓고선 애당초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게 했던 그 본래의 문제는 정작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끔 애쓰며 언제나 내 마음에 빠져 지냈어요. 언제나 온통 나뿐이었으니까요. 에고라고 하는 것, 내가 나라고 믿고 지냈던 그 작은 자아. 이제야 전 그걸 잘라냈다고요. 그래, 잘했어. 이제 궁극의 목표를 향한 다음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군. 변화였다. 발전의 신호. 흥분이 되었다. 마침내 다시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 자네 내부에서 답을 직접 찾아야만 해. 지금 당장 시작하지. 저 밖에 나가서 주유소 뒤편 쓰레기통 뒤에서 말이야. 거기 벽 모퉁이에 널쩍하고 편편한 바위가 보일 거야. 거기 앉아서 말이야. 나에게 뭔가 값어치 있는 말해줄 게 생길 때까지 계속 앉아있어.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지. 나눠줄 만한 통찰이 생길 때까지 앉아있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이람. 나는 어둠 속에서 바위를 찾아내 그 위에 앉았다. 하지만 몇 시간을 생각해도 통찰 따위가 나올 리 없었다. 그리곤 새벽, 나는 고통스럽게 굳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사무실로 향했다. 벌써 왔어? 그래, 답이 뭐지? 나는 되는 대로 짓거렸지만 역시나였다. 그래, 나쁘진 않아. 바위로 돌아가게. 하지만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소크 당신도 갈 거고요. 그래, 그런다고 뭐 문제될 건 없지. 오늘 밤까진 뭔가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그치? 오늘 밤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 하나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다. 소크는 분명 깊고 우주적인 것을 원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 나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 몇 분간 몸을 이리저리 펴고 나서야 겨우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알아냈어요, 소크. 잡았어요. 지금껏 저는 사람들의 사회적 가면 속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공통된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마음, 그것을 봐왔지만 그건 결국 도리어 저를 냉소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랬던 건 제가 그들의 내면의 빛을 발견할 정도로 깊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리라 생각했다. 아주 훌륭해. 되었을까?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으려는 그 순간 그가 얘기했다. 하지만 좀 더 감동적인 걸 가져올 순 없나? 실망에 찬 고함을 내지르며 나는 다시 바위로 돌아갔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고 나는 이내 의식의 긴장을 풀고 호흡이 나를 흐르게 놔두었다. 이윽고 마음속이 비워지고 어떤 광경으로 가득 찼다. 얼마 전 광장에서 몸 동작 하나하나에 의식을 실으며 느린 체조 동작을 하고 있었던 순간 나를 보며 싱글거리는 예쁜 여학생이 눈에 띄었었다. 그들을 의식하며 바지통에 다리를 집어넣다 균형을 잃고 비틀대며 잔디밭 위로 넘어졌다. 그 여학생은 까르르 웃었고 나는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곧 다시 땅에 드러누워 그들과 함께 웃었다. 갑자기 그 일이 왜 다시 기억났을까? 그리곤 순간 떠올랐다. 나는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소크 앞에 서서 선언했다. 사소한 순간이란 없어요. 소크가 미소 지었다. 나는 소파 위로 쓰러졌고 그가 차를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체육관에서 조금씩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의 모든 순간을 날카롭게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키우기 시작했다. 노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볕에 어느 날 나는 울창한 삼나무 숲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부여잡고는 앞뒤로 흔들어댔다. 그 말고 또 누가 그러겠는가? 아, 소크 정말 이러게요? 일어나라고. 업무 중에 자는 게 어딨어. 지금은 점심시간이라고요. 움직여. 조금 있다 운동화로 갈아 신고 20분 뒤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집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다시 돌아왔을 때 소크는 없었고 대신 그녀가 있었다. 조이! 그녀는 맨발이었고 푸른색 반바지에 허리깨를 잡아묶은 티셔츠 차림이었다.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녀와 포옹하고 얘기를 하고 나의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가락에 입술을 갖다 대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는 나중에 해요, 데니. 지금은 그냥 날 따라와요. 가볍게 몸을 풀고 그녀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따라갔지만 아직은 그렇게 뛸 정도로 몸이 회복되진 않았다. 곧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껏 더 힘을 가해봤다.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아직도 조이는 저만치 앞서 있었다. 하지만 더욱 힘을 냈고 그녀 옆에 도달했을 쯤에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내 다시 튀어나갔다. 나는 조이를 끈질기게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길의 끝부분에서 그녀가 멈추자 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데니, 소크가 새 훈련 단계를 소개해주라고 부탁했어. 명상은 유용한 연습이긴 하지만 결국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봐야 할 거야. 전사의 삶은 움직이는 경험이니까. 나는 숨이 차 땅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듣고 있었다. 이윽고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땐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저 멀리 사라져 있었다.